근데 아이는 정말 모른 채로 태어났습니다. 모른 채로 태어났어요. 고마운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고마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건지 사실은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아이에게는 책임을 질 게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이 생에 책임을 질 이유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 생에 책임을 지겠다, 이 생을 사랑하겠다, 이 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요,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난 첫날부터, 생후 1일부터 계속 교육받고 학습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신체 터치 없어도 굉장히 사랑할 수 있고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이건 언제든지 한계가 온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화면으로 만나면서도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전화통화만으로도 사랑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만나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고 손터치를 하고 싶고 얼굴을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이 꼭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적 접촉, 정서적인 연결, 이 두 개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의 그 슬픈 운명,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영국 달팽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잠깐 켰을까? 오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결혼 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오랫동안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 한 공간에 같은 시간을 계속 공유하는데 그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죠. 그래서 자주자주 부딪히게 되고 자주자주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그 둘 간의 문화가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을 거예요. 연애를 할 때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그 즐거움과 호기심과 새로움, 그것들은 좀 사라지고 이제 계속되는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좀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화라는 건 우리가 보이고 있는 모든 생활의 양식이죠. 그래서 말을 듣는 방식, 말을 하는 방식,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 음식을 먹는 방식, 음식을 먹고 나서 치우는 방식, 잠을 자기 전에, 잠을 잔 후에 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생활 양식인데 이 두 문화가 부딪히게 되면 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부딪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좀 테크니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양치질을 하는 거, 뭐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마음의 방향, 내가 어떤 거를 받아들이는 방향,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겼던 그런 해석의 방향, 생각의 방향,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향이라서 조금 수정을 하기가, 서로 간에 합의를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나, 혹은 이제는 이제 결혼을 했고 한 공간에 있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떻게 사랑하면서 이 공간을 유지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제가 볼 때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될까? 자,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요, 제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그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병헌님이랑 그리고 김혜자님의 마지막 씬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드라마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의 그 슬픈 운명.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워크숍 하면서 항상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사랑,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알리고 싶은 건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도 더 강렬한 부모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자식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에는 아주 조금 반기를 듭니다. 자, 부모는 자식을 낳았을 때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책임감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도 있고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그 나타나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엄마, 아빠,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내 선택이 아니었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일면 타당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줬으니 너는 이 생명을 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부모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마음 한켠 반발심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살이가 언제나 그렇게 아름다운 일로만 가득 찬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사실 노년이 되었을 때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요? 왜냐면 힘든 세상을 살아오고 그 세상의 길목길목에서 드는 생각들,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나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나니까 노년이 되었을 때 그래, 세상의 좋은 면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안목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좀 좋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존경심을 보이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된다. 저는 이 상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채로 태어난 생명체예요. 그냥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우는 것 그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생명에 관련된 뭐 기능들이죠. 그 대소변을 한다든지 뭐 먹고 싶어서 먹는 것에 대한 욕구, 그리고 뭐 땀이 나고 뭐 머리카락이 자라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우는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는 기능은 굉장히 감사한 기능이죠. 이 아이의 생명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알려주는 정보로서 굉장히 감사한 기능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 아이는 지금부터 나를 어떻게 반응해 주는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내 앞에 있는 사람, 주 양육자로부터 배울 겁니다. 이게 보통 부모님의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 아이는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해야 되는 도리, 사랑, 은혜, 보답 이런 거는요,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겠다라는 계획을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아이를 낳은 건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사랑의 행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아이는 정말 모른 채로 태어났습니다. 모른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이 생의 책임을 질 이유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 생에 책임을 지겠다, 이 생을 사랑하겠다, 이 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요,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난 첫날부터, 생후 1일부터 계속 교육받고 학습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학습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아이에게 너에게 생명을 준 이 사람,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것의 고마움을 알게 키우시고 싶으면 우리는 이 아이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고마운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고마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건지, 사실은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아이에게는 책임을 질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사춘기 전까지 약 첫 10년 동안은 사실 계속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책임을 질 건 없다.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도 사실 책임을 질 건 없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준성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부모가 혹은 주변의 어른들이 잘못된 걸 가르치더라도 이 나이 때 아이들은 스스로를 좀 학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춘기 아이들에게 모든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사춘기에 돌입하기 전에 이 아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사춘기 동안에 어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연결하면서 실험을 할 건데, 이 모든 과정들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건 지금 이 시점 전에 첫 10년 동안 이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운명, 숙명에 놓인 건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태어날 때 우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기능이 없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슬픈 건 이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하겠다고 준비를 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무척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난 엄마를 사랑할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 좋아요 라는 얘기를 미친 듯이 할 거고요. 내가 팔을 벌려서 꽉 힘을 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나는 엄마를 꽉 안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사랑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정서의 동물, 정서의 뇌를 가진 생명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서의 뇌만 미친 듯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정서를 받으려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사실 아이들의 입장입니다. 내가 아이가 태어나면 너를 미친 듯이 사랑해주리라 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이 사랑을 해줄 준비가 되었노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조건적인 사랑을 했는가. 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지치게 할 때, 그래서 나의 마음이 불안해질 때, 내가 이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된 불안이긴 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순간순간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밥을 잘 먹으면 네가 너무 예쁘고, 네가 밤에 잠을 못 자면 나는 너무 힘들어서 너 도대체 왜 안 자고 나를 힘들게 하니? 라고 사랑의 순간이 사라지는 순간들을 계속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이 아이, 꼬맹이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려고 준비가 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 아들 역할을 하는 이병헌님의 연기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엄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둥켜 껴안고, 내가 너무 힘들었노라, 나 너무 슬프노라, 부둥켜 껴안고 울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요,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본인의 부모들을 충분히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커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거부할 수도 있고 부모를 싫어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부하고 표현을 해도 계속 상처받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너무 괴로워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왜 자꾸 내 삶이 이렇게 허무해지고 가벼워지고 쓸쓸해지고 텅 빈 느낌일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식이라는 위치는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원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겠다고 덤벼드는 생, 그리고 부모를 사랑해야 충족이 되는 생, 그런 생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게 바로 우리 모두, 우리도 한때 자식들이었잖아요. 우리 모두의 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할 수 있는 게 없는 채로 태어나서 유일하게 그 모든 것들, 삶을 살면서 살아나가는 그 모든 과정은 사랑의 형태로 배우려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죠?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인 대 성인, 그런데 알고 있어요. 사랑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라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해도 사랑에 빠지는 그 굴레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이 사랑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나의 자세,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알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아닌가,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사랑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 생은 그냥 축복이고 너무 쉬운 생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랑하게 됐을 때 이거 굉장히 괴로워질 거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하는 것도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인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요. 자, 그러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게 있는데 몇 가지 한번 나눠볼게요.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뭔가 감사할 줄 모른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늘 감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아주 잘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뭔가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나눈 대화 중에 이 사람이 이건 너무 고맙다. 야, 이건 너무 좋은 일이다. 나 이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한다. 뭐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멘트를 나에게 날린 적이 있나? 나라고 대화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미안함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미안해라고 말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늦어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다른 얘기만 하고 넘어가든지. 그리고 또 혹은 우리가 이러기도 하죠.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분들은 감정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지금 이 부분을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두 분 간의 사랑의 시간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는 방식을 좀 가르쳐 봐야겠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가장 잘 가르치는 방식은 목격시키는 거고 경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난 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 그리고 이 주변의 상황이나 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이 사람이 목격하게끔 내가 환경을 세팅을 해야겠다. 우리의 대화를 세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안한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지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의 데이트 시간을 좀 쌓으셔야 되고, 나 자신도 이 사람에게 미안한 게 있을 때마다 이러이러해서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거를 충분히 좀 자주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요. 감정 표현에 서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감정 단어를 좀 자주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뭐냐면요, 나 지금 되게 뿌듯하다, 나 되게 지금 마음이 벅차다, 나 서운하다, 섭섭하다, 좀 억울한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좀 불편한 감정들, 마음이 힘든 감정들, 이런 거, 쓸쓸하다, 답답하다, 짜증난다, 뭐 억울하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미안한 감정이 너무 심하게 든다, 이런 말들을 잘 못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좀 자주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항상 좀 흘려주시고, 그리고 기분이 어떤지 항상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어때? 야, 지금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야, 기분 어떠냐? 그랬을 때 괜찮아, 맛있어, 이러고 끝나면 뭐 그 정도로 끝나, 뭐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든지, 너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든지. 그래서 늘 감정에 좀 깨어있도록, 감정이랑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팅을 좀 우리의 대화 속에 집어넣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 유대감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많이 하는데, 그냥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유대감이라는 건요, 두 가지 방향이에요.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되는 그 마음이 되려면 신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킨십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게 힘들 때 신체적인 연결됨으로 이끌어오기도 하고요. 신체적으로 연결될 때 정서적으로 연결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터치를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감정적인 연결이나 이런 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시면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걸 이렇게 좀 완화시키고 좀 도움을 받고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푸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리치료에서 쓰는 기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터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심리치료실에 오면요.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하나 놓치는 거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심리치료실에 오면 사실 터치를 할 수는 없어요. 한국의 심리치료실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영국에서는 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딱 규준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터치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상담하거나 이럴 때 선생님 안아주세요 이럴 때가 있는데 그 대단한 순간에 저는 찬물을 끼얹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팔꿈치 하이파이브. 그래서 딱 팔꿈치 하이파이브 하고 끝나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터치를 하면 해결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 양육 습관 교육할 때도 터치하는 방식 이런 거 가지고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불편한 정서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내가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이 터치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 사람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게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터치를 슬슬 편안한 방식으로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서 도저히 터치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터치를 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터치에 극도로 민감하다, 예민하다 이런 분을 만나고 있다면 이분과 잠깐 연애를 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물론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을 같이 사셔야 되는데 이 스킨십, 이 신체적인 터치를 못하게 됨으로써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굴 만나고 있다면 그냥 이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서 사랑하겠다고 만난 사이니까 이 사람을 조금 도와주겠다라는 사랑 이런 사랑을 좀 펼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터치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사실 어렸을 적부터 정서적인 유대감에 굉장히 불편함, 어려움을 겪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심리치료나 상담 이쪽으로 권유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제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배우셔서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그런 방향으로 사랑을 뿜어주셔도 좋죠. 그러니까 사랑을 주시면 그대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거 아니니까 뭐 터치 좀 못해도 상관없대. 나는 이 사람이 유머러스한 게 되게 좋으니까 그냥 말이나 열심히 즐겁게 하면 난 그거로서 사랑이 끝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는요 신체적인 터치 연결된 거예요. 이건 너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이 둘은 먼저고 나중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신체가 정서고 정서가 신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체 터치 없어도 굉장히 사랑할 수 있고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이건 언제든지 한계가 온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화면으로만 만나면서도 사랑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전화통화만으로도 사랑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만나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고 손 터치를 하고 싶고 얼굴을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이 꼭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적 접촉, 정서적인 연결 이 두 개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손잡는 것도 좀 거부하고 이렇게 항상 걸을 때마다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고 이러고 있다면 이 사람과 오래오래 정서적인 연결을 하는데 나중에 좀 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내가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셔서 지금 본인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방식으로 가이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감사하는 감정을 이 사람이 느끼고 있나 아닌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가 이걸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감정 표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어디 좋아하는 곳에 갔거나 뭐 영화를 봤거나 이랬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없이 좋아 괜찮아 재밌었어 별로야 뭐 이 정도로만 끝나는 건 아닌지 감정을 표현하는데 깊이나 이렇게 세심함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 건 아닌지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체적인 터치.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얘기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연결감이나 관계에 있어서 얘기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 형제 간에 모두 똑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애착이 생기는, 호감이 가는,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라는 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연인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어제 봤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이병헌님과 김혜자님의 연기를 보고 나서 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에 놓인 이 자식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성인 대 성인의 이야기로까지 한번 연결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영국 달팽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